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제 여러분과 이번 이제 근본 과정을 진행할 손재용이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고요. 예, 저는 이제 이쪽 제가 강의하는 관련되는 업무 실무를 했었고요. 이쪽 강의는 한 18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융 강의 쪽은 뭐 가장 많이 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 예, 한 10,000시간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양적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질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일단 교재는 206페이지죠. 206페이지 금융편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어떻게 학습을 진행해 나갈 거냐면요. 일단 문제들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문제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거기 관련된 해설들 있죠. 해설들. 그거를 여러분이 전부 다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제 우리가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무튼 중요한 점은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문제도 물론 풀지만 관련되는 해설 있죠. 예, 그 내용을 폭넓게 여러분이 익히셔야 그렇죠? 실제 문제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예, 일단 이제 기출 유형 분석이란 제목 하에 예,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보시면 1번 은행의 고유 업무에 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고유 업무. 은행이 고유적으로 하는 업무는 뭐냐 이런 얘기인데 예적금 수입, 대출, 수납 및 지급 대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는지 이제 우리가 보려면 은행의 고유 업무는요. 예적금 수입, 그 다음에 대출, 내국환, 외국환 업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가증권 발행 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것만 알면 안 되고요. 관련되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은행 업무가 뭔지에 대해서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일단 고유 업무, 부수 업무, 겸용 업무가 있죠. 이 뜻은 뭐냐 하면 고유 업무가 있고요. 부수적으로 하는 업무가 있고 그냥 같이 하는 업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보셨을 때 일단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고유 업무가 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이 고유 업무가 뭔지는 꼭 외워두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예금 적금의 수입, 그 다음에 자금의 대출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부분은 여러분이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왜? 은행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그렇죠? 예금 적금을 수입하고 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나머지 쪽을 잘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어음, 할인, 그 다음에 내외국환 업무, 유가증권 발행 업무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뒤에 있는 세 가지를 암기하실 필요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부수 업무와 겸용 업무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부수 업무가 있고 겸용 업무가 있는데요. 겸용 업무 쪽을 암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겸용 업무. 그래서 신탁,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보험 대리점 업무 이런 게 겸용 업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의 기능 및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예, 금융기관의 이제 기능은 아무래도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여기 쭉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들인데 다만 이제 근본 강의는 좀 축약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여러분이 좀 어렵거나 이해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을 안 드린 부분도 여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은 뭐가 있습니까? 일반은행이 있고 특수은행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일반은행은 시중은행입니다. 그래서 뭐 KB은행, 하나은행, 예,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이런 데고요. 지방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있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특수은행이 어떤 게 있느냐라는 거죠. 특수은행이. 예, 그래서 예, 특수은행을 보시면요. 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은행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은행이 아니면서 예금을 취급하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라든가 신용협동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농수협의 지역조합이라고 합니다. 지역농협이라고 흔히 그러죠. 뭐 군포농협, 당진농협 그런 데들이 있는데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우체국입니다. 우체국 예금,
종합금융회사 이런 데들이 있고 그리고 보험회사를 보면은 생명보험, 삼성생명 같은 데 아시죠? 예, 요거는 이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 줍니다. 누가 죽으면 3억 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삼성화재 같은 데는 손해보험인데 이쪽은 실제로 입은 손해만 배상을 해줍니다. 우체국도 보험을 하고요. 유사한 걸로 공제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험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업자는 이제 여러분 흔히 아시는 이제 주로 증권회사나 자산운용사가 되겠습니다. 금융투자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남은 부분을 쭉 보시면요, 답은 1번이었고 상호저축은행은 서민 소규모 기업에게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이고요. 투자중개업자입니다. 요건 이제 증권회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중개. 아까 금융투자업자죠. 누구의 명의로 하든 타인의 계산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데요. 요 관련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조금 뒤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요, 겸용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따로 있고 삼성화재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관된 것까지 쭉 보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에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서 관련 학습을 좀 보겠습니다. 용어를 일부 보겠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용어입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요거는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여기서 키워드는요, 요 예외적이란 말입니다. 예외적. 평상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같은 게 일어났을 때 금융기관이 얼마나 잘 버티느냐,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예외적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금융기관의 어떤 이럴 때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게 되겠죠. 뭐 핀테크는 너무나 뭐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금융과 정보기술의 합성어로요.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을 지칭합니다. 다음입니다. 2번. 다음 중 요구불 예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죠. 예, 요구불 뭐겠습니까? 예, 고객이 요구하면 지불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객이 돈을 달라 그러면 지불하는 그런 예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요구불 예금하고 비교되는 거는 어떤 저축성 예금입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비교되는 단어인데 보죠. 그러면 일단 요구불 예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보통 예금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입 대상 같은 게 제한이 없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자는 되게 작습니다. 작고 저축 예금은 보통 예금과 비슷한데 가입 대상이 개인이라는 요게 측면이 있고요. 개인. 예. 당좌 예금이라는 것은 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입을 합니다. 사업자들이. 그래서요. 예,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하고요. 당좌 수표라든가 약속어음 등을 발행을 위해서 개설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은행이 이런 서비스를 다 해주기 때문에 이자는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계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가 가입이 가능한데 가계수표 발행을 위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다. 네, 무이자인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단 예금이라는 것은요. 이름부터 어때요? 좀 별나죠? 예금이. 그래서요. 은행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정리가 안 된 이런 것들을 일시금으로 일시적 보관하는 이런 편의적 계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별단 예금이 뭔지를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만 문제에서 이런 게 뭐냐라고 나오면 그게 별단 예금인지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학습해 두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보면 요구불 예금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정기예금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상품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내용 같이 보시면. 예. 개인이 가입 가능한 저축 상품으로 개인이 가입 가능한데요. 제2금융권의 단기 시장성 상품에 대항하기 위해 도입됐고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데요. 금리가 높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출금이 자유로운데 금리가 좀 높답니다. 뭐겠습니까? 예, 그렇죠? MMDA 예금이 되겠습니다. 은행권의 MMDA라는 예금인데 이제 개인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개인용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MMDA 예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나온 것을 보면
MMDA 예금이 어떤 것들이 있나 내용을 이제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MMDA 같은 경우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모 은행에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예. 금액에 제한 없이 통장을 개설하고요. 특징은 수시로 입출을 합니다. 예. 근데 예치 금액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합니다. 기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돈이 좀 많은 사람이 유리하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뭐 개인이나 법인 다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금액이 좀 높아야 되겠죠. 일정 한도를 좀 이상 되는 경우가 유리할 수 있겠고, 그럴 경우는 금리를 좀 높게 준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비교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의 MMDA, 은행의 예금 상품인데 요거는 확정 금리가 되고 예금자 보호가 돼요. 은행의 예금이니까. 그에 비해서 MMF는 머니마켓 펀드라고요. 일종의 펀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시 입출금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판매는 증권회사, 은행이 다 판매를 하는데 요건 실적 배당을 합니다. 펀드입니다. 그래서 예금 보호 대상도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유사한 상품으로 CMA라고 주로 증권사에서 많이 팝니다. 뭐 종금사도 하고 있고요. 요거 역시 실적 배당 상품인데요. 요거는 이제 예금자 보호는 종금 사건은 보호가 되는데 증권 사건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4번 보시겠습니다. 4번 보시면 이제 양도성 예금증서 이제 CED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도성 예금증서 보시면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관련된 거 여러 가지를 다 함께 보셔야 되는데요. 예. 일단 이제 요거 보기 전에 내용을 보고 문제를 푸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보죠. 예. 예, 한꺼번에 이제 쭉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분류를 해 놨냐면요. 거치식 상품이라는 겁니다. 이 거치식 상품은 뭐냐면요. 큰 돈을 뭐 주로 좀 돈이 어느 정도 되죠. 꼭 큰 돈은 아니더라도 대개는 일정한 돈을 맡겨 놓고요. 네. 내비두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게 뭐냐면요. 어떤 이제 정기예금 같은 경우 있죠. 뭐 1,000만 원을 넣어놓고 1년 동안 쭉 넣어놓는다 이거죠. 1년 후에 찾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거치식이다라고 합니다. 거치식하고 또 비교되는 단어는 적립식이에요. 적립식은 뭐 적금처럼 매달 몇십만 원씩 넣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기예금이 있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이거 보통 시험에 잘 다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 은행에서도 문제로 직접 다뤄졌던 내용들인데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발행은 할인식으로 합니다. 할인식이라는 건 뭐냐면 만기에 가서 액면 금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액면이 1억이면 만기에 1억을 주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 그거보다 싸게 팔겠죠. 이런 거 우리가 할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입 기간은 뭐 30일 이상 제한이 없고, 요런 이제 숫자는 그렇게 잘 나온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건 참고 정도 하시고요. 예. 만기 전에 중도 해지가 안 된다. 이런 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기 전에 중도 해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해지하겠습니다. 돈 주세요. 이렇게 안 되고요. 만약에 돈이 필요하면은 증권회사에 가서 팔습니다. 팔아서 유통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시장, 증권회사에서 양도 형태다. 꼭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못지않게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요. 채권 매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예, 금융사가 있고요. 은행을 예로 들어도 됩니다. 금융사가 있고 고객이 있잖아요. 고객이 있는데 채권을 매매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고객은 채권을 사요. 그리고 돈을 내죠. 금융사에 이렇게 되는데 환매 조건이 있는 건 나중에 다시 사는 겁니다. 금융사가. 그럼 돈이 고객한테 들어오는데요. 처음의 돈보다는 이제 이자 성격의 돈이 붙어서 오죠. 그래서 이 거래는 형식은 채권 매매인데 실제적으로는 마치 금융상품과 이자 받는 예금, 뭐 정기예금 같은 거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채권을 매각할 때도요. 어떤 자본 손실 위험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손해가 나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더 줄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죠? 예, 그다음에 만기 후 별도로 이자가 없고 중도 환매 시는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상식이에요. 중도에 깼어요. 예. 나 돈이 필요해 안 돼. 그럼 어때요? 당연히 이자를 적게 주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는 아니지만 채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성은 높다. 예금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또 우리가 뒤에 다루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표지어음입니다. 표지어음인데요. 예, 요거는 일단 여러분 어음이란 단어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금 리스키한 느낌이 좀 드시죠. 어음하면 왠지 부도 이런 게 연상되는데요. 이 표지어음은요.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보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구성해서 발행하는데요. 네. 김영식, 할인식, 이것도 할인식이에요. 네, 그렇게 되고 만기 전 중도 해지 불가능합니다. 이건 양도성 예금 증서와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이 왕창 달라요. 배서에 의한 양도가 가능해요. 이 배서라는 게 뭐냐면요. 왜 배서가 가능하냐면 어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뒷면에 보면요. 이렇게 배서 주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주인을. 누구에게 양도할 때. 예, 이렇게 하고 서명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배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배서란 말은 어디서 나와요? 어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배서를 해서 주인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중도해지는 안 되지만. 예. 그 다음에 뭐 예치기간은 원어음의 최장 만기일 범위 내고요. 한도 제한 같은 건 없다. 그 다음에 금융채입니다. 금융채는 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채죠. 뭐 국민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 이런 건데 중도 안 된 환매는 안 되고요. 증권사에 매각해서 현금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리금의 지급을 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죠. 특히 이제 이 중에 많이 팔리는 게 산업은행에서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이라고 있습니다. 산금채. 그리고 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 중금채라는 게 있는데요. 뭐 그런 거 저도 투자해 본 적이 있지만 그런 것들 많이 팔고 있습니다. 예. 후순위채입니다. 후순위채는 뭘까요? 채권인데 변제 순위가 뒤에 있다는 거죠.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예, 주로 이제 은행들이나 금융기관이 많이 발행하는데 이렇게 이제 예를 어느 은행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은행이 파산하면 누가 돈을 먼저 가져가냐면요. 주주보다는 채권자가 우선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관련해서 채권자는 아무래도 주로 예금자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가 돈을 먼저 가져가고 남은 거를 주주가 가져가게 돼 있어요. 이게 순서인데 후순위채는 어디 들어오냐면 채권은 채권인데 다른 채권자보다 후순위니까 이 사이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일반 채권보단 뒷순위, 주주보단 앞순위로 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채권자 중에 가장 후순위입니다. 파산할 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아무래도 중도해지나 담보대출이 안 되고요. 뭐 10년 이상일 경우는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도 세율이 높기 때문에 잘 하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보셨을 때 4번 문제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 예, 그 책에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책 209페이지에 있죠. 양도성 예금 증서 CD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시면 은행이 발행하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하죠. 답은 2번. 유통시장에서 양도 가능하고 무기명 할인식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 네, 이제 5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금융상품 및 보안 기술에 대한 설명인데요. 가와 나의 알맞는 용어를 이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은 이제 키워드를 보시면 A씨는 급하게 쓸 일이 있어서 500만 원을 빌려고 하는데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중개로 개인 간 직접이죠. 개인 간 피어 투 피어, P2P 금융을 말합니다. P2P 금융.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해킹을 막는 기술로서 누적된 거래 내역 정보가 특정 금융회사 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온라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컴퓨터에 똑같이 저장되는 특징이 있다. 비트코인 관련된 보안 기술. 그죠?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네. 네, 거기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요. 쭉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와 뭐 관련된 학습으로서 크라우드 펀딩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이제 어떤 후원이라든가 기부, 대출, 투자 등을 목적으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중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자금 조달을 받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오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연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출제 예상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출제 예상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 출제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어떤 취지로 요거를 좀 만들었냐 하면 아까 앞에서 한 문제처럼 이제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많은 것들이 출제됐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연관된 내용을 폭넓게 학습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전체 구성상 이렇게 그냥 문제 형태로 나와 있게 됐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쪽 파트 강의할 때는 여러분 그 저기 보면 해답 있는 부분 있죠? 해답 있는. 해답에 보면 해답 쪽을 보시면 이제 해답 쪽에 36페이지를 가세요. 해답 쪽에 예, 해답 쪽 파트에 36페이지 쪽을 가시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출제 예상 문제에 대한 자세한 해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파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여기 칠판에서 푸는 내용보다도 여기 있는 출제 예상 문제를 관련된 걸 전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 의무가입기관이 아닌 것은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곧 예금자 보호제도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닌 것은 이제 어디냐면요. 투자 매매업자 상호저축은행 종금사는 해당이 되는데 신용협동조합이 대표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건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페이지 가보세요. 해설 쪽에. 정답과 해설 쪽이 있는 쪽 36페이지 뒷부분에 따로 이제 돼 있는 부분이죠. 예. 36페이지 그걸 펴놓으세요. 펴놓으십시오. 펴놓으시고 주로 이제 많은 설명을 거기서 많이 하게 될 겁니다. 보면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책을 보세요. 보면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예, 요거는 이제 의의가 예금 지급의 불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기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제도를 설명하려면 상호저축은행 같이 조금 규모가 작은 데를 갖고 설명하는 게 여러분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파산한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머리에 잘 안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호저축은행은 뭐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상호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는데 여기가 혹시 파산하면 내가 돈을 뜯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비해서요. 내가 이제 그 예금을 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일부가 보험료로 들어가요.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금보험공사라는 국가기관으로 들어갑니다. 예, 정부기관으로 들어가서 예, 거기서 이제 보험료를 쭉 갖고 있다가요. 이제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예, 사고가 나게 되면 주로 아무래도 뭐 제가 죄송합니다. 혹시 상호저축은행 종사자분들에게는 요 파트에서 죄송한 면은 있는데 아무래도 얘를 그쪽으로 들 수밖에 없어요. 주로. 예, 그래서 이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어느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거나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험료를 갖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사실 예전에 저도 실제적으로 가입한 상호저축은행이 문제가 생겨서 이 혜택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금 지급의 불능 사태를 방지하고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자금이에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금보험 의무 가입 기관이 있는데요. 예, 이걸 보면 대상금융기관입니다. 알아두세요. 은행, 증권보험입니다. 일단 3대 금융권인데 여기서 이제 증권회사 있잖아요. 증권회사를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증권회사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보험회사 그리고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대상이 아닌 것들도 잘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농수협의 지역조합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보호 대상이에요. 은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당진농협, 군포농협 그런 데들 있죠. 지역조합.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그다음에 이제 자산운용회사는 뭐 투자하는 회사니까 이건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신용협동조합 이렇게는요. 이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중에 자산운용회사 빼고 나머지들을 뭐라 하냐면 넓은 의미로 신용협동기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쪽 같은 경우도요. 사실은 이제 자체적인 예금보험제도가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시험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는 거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거냐라는 걸 물어봅니다. 따라서
일단 자체 제도는 있지만 자체 예금 보호 제도가 있긴 하지만 예금자 보호법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구별해서 확실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는 이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한 이걸로 물어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금이 보호되는 경우입니다.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데 예금 지급이 정지됐다거나 인가 취소, 파산, 해산의 경우인데요.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망한 경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망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알아둘 건 합병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호저축은행이 어디가 어디로 합병됐다. 그런 경우는 그 합병을 받아들인 쪽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경우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이전될 경우에 승계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계약을 어느 회사에서 어느 회사로 이전을 시키는데 승계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보험사고가 아니에요. 그쪽 계약이 되니까. 그런데 승계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보호한도입니다. 원금뿐이 아니라요. 이자도 줍니다. 근데 소정의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동일금융기관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을 세 군데 거래하는데 보호받고 싶다. 그러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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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신한 5천, KB 5천, 우리 5천 이렇게 해도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소정의 이자는 예금이자와 예금보험 공시 이율 이거 중에 적은 금액이 되겠고요. 만약에 합병이 됐다 이런 경우는요. 합병 후 1년까지는 각자 보고 보호해주고 각자 하나씩 보고 보호해주고요. 1년이 경과되면 하나로 봐서 5천만 원만 보호해준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첫 번째는 그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역시 이제 이것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설을 먼저 좀 보시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2번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건 펀드를 구분하는 건데요. 일단 중도 환매. 환매는 중도의 돈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중도에 우리 어머니가 아프시다. 그럼 중간에 찾을 수 있는 걸 개방형이다라고 하고요. 그래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걸 이제 환매 불가능한 걸 폐쇄형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 설정이 뭐냐면요. 이런 개념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이게 펀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는 환매라는 것은 돈을 찾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매가 가능한 건 개방형, 환매가 안 되는 건 뭐 폐쇄형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추가 설정은 펀드에 새로 가입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펀드가 한번 만들어져도 돈만 내면 추가로 가입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추가형 펀드라 하고 그 다음에 펀드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추가로 가입할 수 없는 걸 단위형 펀드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방식이 되겠습니다. 모집 방식을 보면 공모형과 사모형이 있는데요. 이 공모라는 것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사모는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기준은 50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공모, 49인 이하를 대상으로 하면 사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요 내용을 해설을 익히시면은 요거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학습 목표상. 네, 그렇게 이제 2번은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3번이 이제 조금 어려운 분은 어려울 수 있겠는데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재무제표. 예, 그래서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은 개인 차이가 꽤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을 공부하신 분은 뭐 잘 아실 거고 아니면 이제 평소에 공부 안 하시는 분은 좀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가장 기본 사항 위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상태표 이제 보면 재무제표 이해라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설 봐보세요. 예, 보시면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손익계산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취업을 하고 싶어요. 취업을 하고 싶은데 이 회사 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요. 이 두 개는 봐야 돼요.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많은 자료들이 많은 기업들이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fss.or.kr은 금감원 사이트로 들어가면 이 내용이 거의 다 나와 있어요. 상당히 규모가 어느 이상 되는 기업들은.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말 그대로 재무상태를 나타내요. 이 회사가
재산이 얼마나 있고 빚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고 손익계산서는 보통 이제 그 전에 이제 일정 회계 기간 보통 1년인데 1년 동안 손익 관계가 어떠냐? 예, 매출이 얼마 발생했고 비용이 얼마를 써서 예, 손익은 얼마가 났느냐? 예,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구별을 하시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상태표입니다. 기업의 일정 시점 밑줄 치세요. 일정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무상태표 같은 경우는요. 기준일이 이제 딱 있어요. 예를 들면 정하기 나름이에요, 물론. 예, 내가 만약에요. 예, 어떤 기업 걸 보고 싶은데 대개는 이제 뭐 12월 말일 기준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특정 일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이 키워드입니다.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고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1년 이하는 유동, 1년보다 긴 거는 고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금방 갚아야 되는 거는 유동부채죠. 예, 그다음에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건 고정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을 기재합니다. 순액이 아니라 총액을 기재하는 거고 자산, 부채의 항목 배열은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다는 것은 유동성이 높은 항목이 위에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도 현금성 자산이 더 위에 오고요. 기계나 이런 건 더 아래로 들어가겠죠. 예.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회계 기간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는 일반적으로 1년 기간 동안이죠.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이렇게 개념이고 손익과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적절하게 표시한 겁니다. 발생주의 회계 방법을 씁니다. 예, 발생주의 회계는 뭐냐면요. 실제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해당되는 일을 하게 되면 수익으로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제가 오늘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막 뻗어요. 힘들어서. 예, 그럼 뭐 집안일 안 합니다. 집안일 해요. 강의 열심히 하나를 안 해요. 그럼 집사람이 그러죠. 집안일 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오늘 돈 벌어 왔잖아. 그래요. 그러면 집사람은 돈이 아직 안 들어왔잖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돈이 저에게 안 들어왔지만 돈이 들어오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럴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게 발생주의 회계고요. 그 다음에 집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통장에 돈이 꽂혀야 수익으로 인식하죠. 그걸 우리가 실현주의 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현금주의다라고도 해요. 그런 거를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익과 비용은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하도록 하고요. 수익과 비용은 이제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한다 이런 얘기고 총액입니다. 이것도 현금 흐름표죠. 요거는 이제 현금이 나가고 들어오는 내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라는 게 있다. 이 부분은 중요도가 낮으니까 뭐 3, 4는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4번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냐면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재무 비율을 구하는 이제 이런 문제예요. 자기 자본 이익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역시 해설 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예. 주당 순이익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름에 딱 나와 있죠. 뭡니까? 주당 순이익. 한 주당 순이익이니까 전체 순이익을 뭘로 나눠준 겁니까? 발행 주식 수로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클수록 어때요? 주식 가치가 올라가게 되죠. 좋고. 그 다음에 배당 성향이라는 게 있는데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은 배당을 더 많이 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퍼라고 있는데요. 예, 퍼는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를 말합니다.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 그래서 요거 이제 금융상식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요. 예. 퍼는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 주식에 꽂혔어요. 현차나 기차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현대차나 기아차 중에 하나를 사고 싶은데 보니까 둘 다 주당 순이익은 1,000원이에요. 근데 주가가 현대차는 10,000원이고요. 기아차는 6,000원이에요. 그러면 퍼는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니까 현대차는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10배, 퍼가 10이 되고 기아차는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조건이 같다고 봤을 때는 퍼만 놓고 보면 기아차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싸니까. 그래서 요걸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주당 3번입니다. 주당 장부 가치 BPS죠. 예. 요거는 PBR하고 연결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장부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역시 뭐 낮은 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PBR은 3번이 이제 주당 장부 가치는 이제 요 표만 보시면 돼요. 장부 가치를 발행 주식수로 나눠준 거고요. 낮을수록 저평가된 건 이제 4번이죠. PBR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아니라 순 자산분의 주가가 되겠죠. 요것도 역시 숫자가 낮은 기업이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